그럼 지금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배운 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교육 주제가 그거였어요. 내게 맞는 부동산 투자 유형 찾기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업자를 안 내고 개인 비사업자 입장에서 투자하는 방법. 이거는 양도소득세로 이제 정산을 한다. 양도소득세로 가다 보니까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워낙 세금이 많으니까 또 다른 방법이 개인 사업자로 내 가지고 개인 부동산 매매업자로 이제 사업자를 내서 하는 방법. 근데 안타깝게도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개인 사업자로 낸다 할지라도 비교과세가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고, 세 번째 방법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으로 부동산 사가지고 판매한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근데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냐, 그런 선택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부동산을 지금 몇 채 소유하고 있는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왜냐면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으면은 굳이 뭐 양도소득세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개인 사업자로 내든지 법인 사업자로 내든지.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꼭 해야 된다. 그럼 현재로서는 솔직히 법인 부동산 매매업이 세제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투자 성향이라든지 이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내가 언제 팔 건지에 따라서 이제 이 세 가지 유형이 본인한테 다 다르게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함인데, 그 돈이라는 거는 아까 1억 4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 세전 수익 1억 4천이 다 내 게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국가에다 줄 세금을 빼야 세후 수익률이 궁극적인 내 수익이 되거든요. 근데 그 세후 수익은 내가 어떤 투자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내 선택이죠. 내 의지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는 거냐. 그거에 따라서 세후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개인 비사업자로 했었을 때는 1억 4천이라는 금액에서 요 세금을 뺀 게 내 수익일 거고, 근데 중요한 게 이 세금들은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주택수를 몇 채 갖고 있는지, 내가 비과세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부동산 매매로 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때는 이런 세금을 빼야만 내 최종 세후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을 갖고 동일한 부동산을 취득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팝니다. 그러면 똑같이 세전 수익은 똑같이 나와요. 맞죠? 근데 어떤 유형의 투자 유형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세후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 세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을 잘 결정하셔가지고 본인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투자 대상이라든지를 잘 결정하셔가지고 최소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으로 그 투자를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유형을 이제 배웠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제일 투자자의 이익 금액 분배 비율이 가장 큰 건 뭐예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 뭐? 비과세. 짱이죠. 제일 좋습니다.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비과세 받아야 돼요. 왜? 다 내 겁니다. 9억까지는. 제일 안 좋은 거, 투자자의 이익 금액 분배 비율이 가장 적은 거 뭡니까? 개인 사업자이면서 비교과세가 되면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거. 왜 그렇죠? 이유는 일단은 비교과세가 되면은 양도세하고 차이가 없죠? 양도세를 내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사업자의 신분이니까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뭐를 더 내요? 부가세를 더 내잖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될 거. 하더라도 내가 감안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 그러면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은 뭘까요? 지금 수업을 들었는데 뭐 어떤 본인한테는 뭐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비사업자. 어떤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비과세로 갈 생각이에요?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택을 할 거예요? 비과세로? 그렇죠. 비과세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비과세가 제일 좋죠. 어떤 유형을 택하시겠어요? 예. 법인. 왜요? 투자 대상이 어떤 겁니까? 주택?
법인이 본인한테는 제일,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마다 투자 요령이. 그러면 좀 빠릿빠릿하신 분들은 이제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를 내면서 유리한 거는 개인인데, 그 사업자를 내면서 메리트가 있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택이네? 그러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잖아요. 모든 필요 경비가 다 인정받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지금 주택을 투자하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법인을 낼 수밖에 없네? 근데 난 다 하고 싶어. 그럼 나는 개인 사업자도 내고, 법인 사업자도 내고,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는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택을 해가지고 단타로 치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냈으니까 이익 나오면은 무조건 내가 땡겨올 수 있고, 이 법인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해가지고 끌고 가서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 네. 개인 사업자도 내고 법인 사업자도 내고, 내 마음대로 요건 개인으로 취득하고 요건 법인으로 취득하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위 꾼들은 사업자 등록이 거의 2개 다 가지고 있어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상가, 아파트형 공장 조정 대상 지역 밖의 주택은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로 투자를 하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은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로 투자한다면 각각의 장점만을 골라 투자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건 탈세가 아니에요. 법에서 주어진 그냥 투자 유형을 내가 취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다. 그래서 장단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투자 유형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왜 최근에 부동산 매매법에 대해서 왜 정부가 자꾸 규제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한다고 합니까? 근데 전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법인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하거나 이상한 시선을 갖고 보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왜? 내 선택사항이거든요. 어떤 투자 유형을 선택할지는 내 선택사항이에요. 단지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법인에 이제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주들이 뭐 빌려주든지 어디서 꺼야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빌려준다? 근데 이 대표이사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표이사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니면 병원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수익 금액을 누락해서 이쪽으로 빌려준다? 그런 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정당한 자기 재원을 갖고 빌려줘서 이 법인을 투자를 한다? 그런 거를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조사를 할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사의 대상을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를 했다. 그럼 자본금, 주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본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 자본금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현금 증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하게 하면 전혀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자금 형성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했는지,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주주가 이제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이 주주의 재원이 있는 상태에서, 확실한 상태에서 빌려주는 건지, 이 재원이 어디서 이상한 데서 자금 세탁해서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부동산 법인 보유 아파트를 매각할 때 법인세 제대로 내면 되잖아요. 정당하게. 주주의 배당소득 등 관련 세금 성실 납부. 자녀들을 같이 주주로 넣습니다. 그 자녀들한테 차등 배당을 했어요. 차등 배당은 법적으로 위법한 거 탈세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정당한 겁니다. 법적으로 자녀들한테 부를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세금 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면은 전혀 문제될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매매법인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뭐 어떤 것들을 포커스로 해가지고 사후 관리를 하고 문제를 삼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법인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조사도 하고 이런 면들은 앞으로 이제 규제를 할 거다라는 예상안을 제가 한번 다 집어 넣어 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발표한 내용이에요.
법인용 실거래가 신고 서식을 이제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개인과 동일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개인하고 동일한 서식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수자 또는 매도자 중 한쪽이 법인일 경우에는 별도 실거래가 신고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용 실거래가 신고 서식을 갖고 신고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를 신설한대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지금 개인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되고 있죠.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규제 지역은 3억, 규제 지역은 3억, 규제 지역 아닌 지역은 6억이고, 그 다음에 그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 9억이 넘는 거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외에 증빙까지 첨부하게 돼 있는데, 법인은 그게 없었는데 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금액, 지역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대요. 그래서 돈이 어디서 났느냐, 차입을 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법인에서 대출 받기가 조금 쉬워졌죠. 아마 이제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 법인에서 이제 대출을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것도 규제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개인 부동산 매매업자들은 비교과세라는 걸 신설을 해놨고, 법인은 그거에 상응하는 제도로서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외에 이거 한 번 더 내라고 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즉 추가과세를 만들어 놨는데 세율이 10%였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때 이게 30%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인에 대한 규제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 세율, 현재 10%인 세율이 3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까지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떤 것들이 또 규제가 들어올까 생각을 해봤는데, 취득세예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취득세, 네 번째 주택의 유상취득세는 세대로 구분해가지고 4채 이상부터 4%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취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를 적용했는데 네 번째 유상취득주택부터는 4%였습니다. 근데 그게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법인이 5채를 사더라도 법인은 그냥 취득 가액에 따라서 취득세율 1%에서 3%가 적용됐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조금 더 부동산 매매 법인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네 번째 이상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는 4%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 불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합해가지고 모든 주택을 합해서 6억 원이 넘었을 때 부과를 하잖아요. 근데 그 종부세를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택수를 줄이는 방법하고 양도나 증여를 통해 가지고 줄이는 방법하고, 두 번째 방법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이 길을 막아놨습니다. 따라서 지금 취득하는 주택을 내가 8년 장기 임대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종부세가 합산 배제가 안 돼요. 다주택 중과도 배제가 안 되고. 근데 그때 법을 막아놓을 때 개인 안에서 막아놨습니다. 법인은 지금도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서 8년 장기 임대로 등록하면 합산 배제가 됩니다. 개인하고의 형평성이 안 맞죠? 그래서 만약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앞으로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규제는 이제 아까 소호사무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도시 밖에 공유 오피스의 본점 소재를 두고 대도시 안에 부동산을 사면은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지금 대도시 밖에 있는 소호사무실을 이용하고 있고, 근데 그게 아까 상주가 아닌 비상주와 같이 인적 물적 시설이 없으면은 그 본점 소재를 인정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안 한다고 하면은 내가 대도시 내에서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봐가지고 취득세가 4%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타격이 크죠. 그래서 만약 굳이 들어온다면
여기까지 이제 점검을 해가지고 등록 면허세하고 실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규제가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제가 예상한 대로 들어온다 하면은 법인으로서의 투자 가치도 조금은 시들해질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내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법인으로 하는 게 제일 세부담이 적은 건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규제가 들어오면은 이제 이런 메리트가 많이 없어지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의한 게 이 부동산 투자와 세금에 이제 아까 크게 두 파트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투자 유형 중에서 내게 맞는 부동산 투자 유형 찾기라는 거고, 두 번째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은 법인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그럼 과연 법인으로 했었을 때 어떻게 법인을 운영해야 되느냐? 부동산 매매 법인의 운영 실무가 이제 두 번째 파트에 들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강의하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세법이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운데, 그래도 내 돈을 지키고 내 세금을 제일 적게 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금이에요. 그 세금이 요즘 너무나 수시로 이렇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 갖고 많이 신경 쓰면은 많은 돈을 그래도 세이브 시키지 않을까. 항상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은 뭐냐면 미리미리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일을 다 벌리고 와서 세무사님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미 늦었어요. 미리미리 상담하고 미리미리 관심 갖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한 거는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좀 어렵게 생각되더라도 나중에 두세 번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